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검찰은 일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자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뒤 사퇴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합니다. 당대표직 사의를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에 발표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강조한 대국민 담화 발표 하루 전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어제 오전 10시였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거듭된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면 체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정해진 날짜에 소환에 불응하자 즉각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차 소환 통보 시기에 대해서도 다음 날 바로 통보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일자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소환을 둘러싼 상황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알리는 것, 대통령 측의 출석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소환 불응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특수본은 최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체포를 시도할 경우 국가기관 사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통해 조사 없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선행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이 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출석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소환 일자가 대통령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미 줄줄이 구속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를 나눠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나란히 구속됐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구속된 다음 날엔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까지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계엄 사태를 총괄한 건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특별수사본부 구성 닷새 만에 정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속도전에 나선 검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는 불응했지만 수사를 끝까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를 벌이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군병력 1,500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모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 통보나 관련 영장 신청은 아직 없었지만 언제든지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수괴 혐의임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불러 선관위를 장악하란 지휘 서면을 주고 이후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선관위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긴급 체포하고 40명 넘는 현역 군인을 조사하며 내란 주요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방부나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 군인 1,500명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이 혐의 적용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경쟁에서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경찰이 내란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또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은 휴일에도 각자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이후 진행할 첫 재판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연구관들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재판관도 결정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2주에서 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다음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탄핵 심판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맞섭니다. 피청구인이자 법률가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인 점은 변수입니다.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명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판관 6명 선고 때는 불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는 이번 달 안에 국회목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따라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이 지난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적격성을 심사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3선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고 같은 당 곽두택 의원과 민주당 김한교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내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끝낸다는 계획이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18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헌재의 심리가 멈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큰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심판 기간을 모두 소진한다면 선고는 6월에 나오게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사건을 다뤄야 하는 만큼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 전에 결론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조수사본부는 물론 검찰까지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 기소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멈추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혼란 수습책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계엄 사태 피해자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보류하겠다며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했는데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대표는 국정 정상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불안해진 경제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여야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다며 중립적인 국정을 당부했고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국정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부터 논의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대표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국민의힘 내홍이 격해지면서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과 이 대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국정 안정과 민생에 집중하며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전히 여당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을 겨냥해 집권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설립 제안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부각한 셈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고위당정 협의회든 또 실무당정 협의회든 것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책임자처럼 굴지 말라며 야당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론 친윤계 등 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당 장악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사의 표명으로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맹폭을 퍼부은 게 대표적입니다. 당헌 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주류의 이 같은 모습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보여준 강한 결집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친박계에서조차 27명쯤 찬성한 거로 추정됐는데 이번엔 여당 이탈표가 12명, 이중 친윤계에선 찬성표가 거의 나오지 않은 거로 분석된 겁니다. 탄핵 트라우마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확연히 다른 대응을 보여준 셈인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여론 추이가 당 수습의 방향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회와 실무당정협의회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전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거취를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반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자신은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내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무너지자 사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체제 전환 하루 만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총리실이 설명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화는 아침 7시 15분부터 1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로 우려가 제기된 한미 동맹이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한 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은 흔들림 없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공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또 한 대행이 국내 상황을 언급하며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회복력을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총리실은 평가했습니다. 전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국방과 치안부터 챙긴 한 대행은 이튿날에도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도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그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정책실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만 면담에선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방하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 운영의 대원칙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의장님 방문하기 전에도 국무위원들끼리 모두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주요 민생 현안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당분간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손상됐다고 외교부가 인정했습니다. 내년 초에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하기 위한 네트워크에도 지장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외교당국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외교 방향을 진단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협력을 비롯해 주요국 외교 상황을 점검하고 한치의 외교 공백 없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불안하게 보는 주변국을 상대로 재외공간 등을 통해 신뢰를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외교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정상외교 공백 우려는 불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한미, 한일 사이 공조로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정립해 안보 공백을 조속히 메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 장관은 지난 계엄 여파로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손상된 측면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외교당국자는 1월에 들어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면서도 외교 네트워크 가동에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 장관의 방미 일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대면에서 논의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 부임에 대해서 외교당국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장관의 사임 여부에는 자리를 물러나는 데 조금 더 주저앉겠다면서도 해야 할 책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말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국은 한국 탄핵 정국을 청와대 저주로 부르며 향후 지정학적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본은 탄핵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경우 과거사 갈등 재현이나 한미일 협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역대 세 번째 탄핵 사태를 청와대의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결국 피해가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8년 만에 재현된 정치적 난맥상을 전하며 민주체제의 취약성을 부각한 셈입니다. 尹锡悦是否难逃青瓦台魔咒？韩国所谓的青瓦台魔咒为何屡屡应验？背后有着怎样的深层次的原因呢？ 전문가들은 내년 초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친미 반중 노선의 종언을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논평도 흔합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이지만 탄핵이 불러올 정치적 변화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那么当他上来的时候，如果日本依然坚持这个错误历史观，特别赔偿问题不那什么，那么他会进一步的倒退，所以美日韩关系和韩日关系都会带来巨大冲击。 반면 윤 대통령의 양보 외교 덕에 과거사 문제를 쉽게 풀었던 일본 반응에선 안타까움이 읽힙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탄핵 국면에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첫 방한 계획이 취소되는 등 애써 복원된 셔틀 왕래부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역사 문제로 골대가 옮겨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탄핵 공백 속에 중국과 일본은 오는 25일쯤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최종 조율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과 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왔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다음 달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게 됐습니다.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이 가세했고 환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산업통상 관련 장관회의와 경제금융수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대외 신인도 유지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외 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외교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민간의 역량도 최대한 참여시켜 통상 대응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물류, 석유화학, 건설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와의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력 관련 법안 등 정쟁에 뒤로 밀린 비쟁점 법안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 집행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모임과 행사를 열어서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말처럼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책 공백이 없는 경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한편 부진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통화, 금융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와 비교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은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004년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우리 기업 물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부진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경제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지적입니다. 현 상황이 어렵지만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 시스템이 평상시와 같이 유지될 수 있다면 국내 경제 주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안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저성장 우려에 극심한 내수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비상계엄 암초까지 만나면서 경제정책의 무게를 경기 부양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한 만큼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을 총동원해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앞으로 내수 침체가 더 심해지고 성장률도 더 둔화될 게 우려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내수 진작이 필요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책임감을 갖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 주택시장에서 준공 후에도 거래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총 523가구로 집계돼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서울 기준 평균 4%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가 600만 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저신용,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29.7%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채권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지난달 말 기준 27조 원 이상 충분히 남아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공급 가능 재원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여행사나 스터디 카페는 10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의무를 위반한다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해저 유망 구조에 실제 가스나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의 첫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산하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는 약품 경쟁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태원과 폴리테츠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지만 예년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 속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눈비는 늦은 오후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돼 밤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춘천 영하 8.7도, 청주 영하 0.4도, 부산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수준으로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8도,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3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헌정사상 6번째인데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6번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검찰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검찰의 윤 대통령 출석 통보는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보다 빨랐는데 내란 혐의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경찰보다 먼저 물밑에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실제 소환이 이루어지면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거쳐 지검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수사기관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보안 휴대전화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논란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휴대전화를 바꾸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휴대전화의 존재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나름의 보안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직접 상황을 챙기는데 이 보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할 때도 이 보안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다른 군 관계자는 물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 등에도 같은 전화기가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주요 지시 전달에 사용된 만큼 보안 휴대전화는 혐의 입증의 핵심 단서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의 보안 휴대전화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호처가 지난 11일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을 제지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보안 휴대전화 압수 역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있어 향후 수사기관들이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정점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법에서 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계엄이 선포되기 전 국방부가 제출한 국무회의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근거 법령도 적었습니다. 이 안건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칩니다. 시간과 참석자, 논의 결과까지 꼼꼼하게 남겨 나름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신군부가 안건을 만들고 절차를 갖춘 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계엄법에 근거합니다. 지난 3일 밤 9시를 전후해 계엄령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모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모두 11명. 시간 간격을 두고 도착했는데 한두 명씩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을 사실상 면담 형태로 만났습니다. 대기업실에 총리하고 몇 분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곧 계엄이 선포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제가 저기 집무실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토론할 환경이 아니었고 공식적인 회의도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입니다. 발표로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그마저도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엄과 관련해 5분 동안 논의했다고 기록했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부처 장관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 되고 헌법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국군 정보사령관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문성우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전산실 서버를 무단으로 촬영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을 맡은 인물로 민주당에 의해 계엄 설계에 관여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 등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인물입니다. 박 총장은 그러나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탄핵안 가결을 두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도부 줄사퇴 속에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진중호 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표를 내며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나 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대표는 우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초 오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 같은 사실이 일부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자 일정을 미뤘습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아직 숙고 중이라면서도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계속 직을 위해 버티는 게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선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없다며 사퇴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힘을 배신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한계마저 등을 돌리며 한동훈 체제의 붕괴는 돌이키기 어려워진 만큼 향후 비대위 구성에선 친윤계가 주도권을 쥐게 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결국 검사 출신으로 단숨에 여당의 중심에 진입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다 나란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셈인데 한 대표로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 허약한 당내 기반을 미리 보완하지 못했던 게 최대 실책으로 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현승 의원은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한 것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 우리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 시 비대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신속하게 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속 조기 대선을 위해서 속도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본인 재판을 두고는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튿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란 건데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줄곧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 않았겠지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는 만큼 이 대표로선 조기 대선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령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도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헌재에 촉구한 것처럼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 강행 규정대로 빠른 결론이 나오도록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에는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2심 선고 시점과 결과는 여전히 대권 가도의 변수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1개월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의료계 대표단체도 지도부 공백 상태라는 점에서 의정 갈등을 타파할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을 넣었습니다. 의료계와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공의와 의료인을 단 국가사범으로 몰았습니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 작성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하고 내년 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 의대에서 수시 합격자 3천여 명을 통보한 상황이라 25학년도 증원 철회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탄핵안 가결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대화를 주도할 상대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의료정책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 여기에 유일한 의사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회장 탄핵으로 내년 초에나 새 지도부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결국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헌재 탄핵 심판 선고까지 현 갈등 상황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의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골란고원 경계를 넘어 시리아 영토까지 들어온 이스라엘이 이번엔 골란고원 정착촌 확장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영토 점령 시도를 점차 노골화하는 양상인데 시리아 반군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면서도 분쟁은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란고원 경계를 넘어 시리아 영토 비무장 완충지대로 향하는 이스라엘군.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국경 안보를 위한 임시 보안 조치라며 병력을 이동시켜왔습니다. 1974년 완충지대가 설정된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장 철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올겨울 병력 주둔 명령을 내리더니 네타냐후 총리는 골란고원의 인구를 2배로 늘리겠다며 1,100만 달러 규모의 정착촌 확장 계획까지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란고원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겠다며 시리아 전략무기 시설에 대한 공습도 수백 차례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통한 헤즈볼라의 보급로는 차단됐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상기니 خواهند پرداخت. آنها در همین سرزمین دفن خواهند شد. 이스라엘 역시 공격 목표는 헤즈볼라라며 과거의 적국이었던 시리아와의 충돌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אין לנו עניין להתעמת עם סוריה. אנחנו נקבע את מדיניות ישראל כלפי סוריה לפי המציאות המתהווה בשטח. 시리아 반군은 이스라엘군의 완충지대 주둔을 비난하면서도 당장은 재건과 안정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분쟁을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사작전에 고삐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국제사회의 통치 정당성을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동부 상공에 정체모를 드론이 한 달간 출몰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지만 출처와 비행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확산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 뉴저지주와 뉴욕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등지에서도 드론이 나타나면서 지난 14일 백악관과 FBI 등은 합동 브리핑에서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Once they came out and said that they're not and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and they're not foreign but they're not ours and they don't pose a threat, that's when it becomes concerning. 이란 등 적대적인 국가에서 드론을 띄운다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지만 미 당국이 드론 출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Still, we should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Who's putting these drones up, right? And I think everyone has a right to know. I think it's totally ridiculous that we don't have more information. 드론 논란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사람들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웰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드론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며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앤디 김 의원도 안이한 대응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FBI는 지금까지 5,000건의 보고 가운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지어 출몰하는 드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과 발견 지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드론의 출처와 비행 목적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 오전 11시 35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1% 오른 10만 3,429달러를 나타냈는데요. 산타랠리와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치러 전사한 북한군 병사 수십 명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디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 수십 구가 일렬로 눕혀져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사진과 동영상에 보이는 수십 구의 시신에는 러시아군 외에 많은 수의 북한군이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흑해와 아조호해를 잇는 케르트 해협에서 러시아 유조선 2척이 악천후로 충돌해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각 15명과 1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석유 제품이 바다에 유출됐다고 전해졌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유조선 중 한 척은 크게 파손된 상태로 침몰하고 있고 다른 한 척은 표류 중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승무원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남부 크레타 섬의 인근에서 현지 시각 14일 밤 이민자들이 탄 보트가 침몰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스 해군과 해양경비대 등 관계 당국은 39명을 구조하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구조된 이들은 수십 명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취임 직전에 한국의 탄핵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리더십 공백 속에 정상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보편 관세 등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경제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을 취임식에 초청하며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President Xi as well. Very good relationship. Thank you.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트럼프와 만나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들과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뼈아픈 상황. 공교롭게도 취임 때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을 맞이한 트럼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 황교안 권한 대행과 통화는 3번 했지만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정상회담이 성사됐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5개월 만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전 세계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일괄적으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역대 최대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정상 외교 복원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 트럼프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과 반도체 투자 보조금 등도 손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권한 대행을 앞세운 정상 외교를 검토 중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과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시직 한계를 넘어 한미 간 경제 난맥상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주요 경제 법안들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미국은 최근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 2천억엔, 우리 돈으로 2조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K반도체의 경쟁자들로
특히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제3주자입니다. 각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돕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 반도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여야는 현행 1%에 불과한 R&D 시설 장비 투자 공제율이라도 20%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그 R&D 비용 세액 공제 일모를 7년으로 시설 투자 일모는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전국 때문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근데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에 맞춰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은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들도 느려져요. 투자도 느려지고요. 기술 개발도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만큼 경쟁이 낮아지죠. 아직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민생 법안과 함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정국과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토요일, SNS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보였을까요? 탄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 검색이 늘었는데 모두 고생, 좋은 세상 등 시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구도 함께 보였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키워드 순위 1위는 탄핵 가결이었습니다. 이날 옛 트위터 X에 올라온 탄핵 가결 관련 게시글만 100만 개가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2위는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고생, 좋은 세상처럼 따뜻한 말들이 눈길을 끕니다. 계엄 선포부터 탄핵 가결까지 긴 과정을 함께했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서로 응원과 격려를 나눈 겁니다. 이런 현상을 넓은 의미의 국민통합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가결 순간에 승리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고 또 거의 모든 정치 성향을 아우르는 압도적 비율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통합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난 2주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혼란스러운 날들이었을 텐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진짜 좋은 세상이 오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를 체감한 1년이기도 했습니다. 메뉴판에서 뭐 먹을지 고르다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외식비가 올해에만 5%가 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의 가격이 3,500원이고요. 이제 만원으로는 비빔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 8개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4%, 그중 김밥은 5.3%, 비빔밥과 짜장면은 5%씩 올랐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대표적 외식 메뉴인 삼겹살은 2만 원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식 물가 오름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 여전히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환율이 고공행진입니다. 달러가 비싸진다는 건 그만큼 식재료도 더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와야 한다는 얘기죠. 외식비뿐 아니라 미용실과 숙박비 등 요금도 다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친 상황이죠.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에 외식비를 줄여보려는 시민들의 고민은 내년에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타로나 신점 콘텐츠 보신 분 있나요? 온라인에서 불안 카운슬링이 뜨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취업은 될지 또 진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2030 세대를 겨냥한 겁니다. 심리상담과 점술, 타로 등은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죠. 이제는 유튜브와 앱 등 온라인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자 대기업, 스타트업 가릴 것 없이 시장에 뛰어드는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점이나 타로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온라인 상담 플랫폼 사용자를 집계봤더니 80%가 2030 세대였습니다. 최근엔 또 챗GPT 등 AI를 활용한 상담 트렌드도 되는 중입니다. 국내선 불안 카운슬링이 심리 상담과 점술, 타로에 집중이 돼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선 온라인 치료 서비스란 이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와 채팅,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불안과 우울을 겪고 심리적으로 기댈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국내에 모두 많다는 이야기겠죠. 온라인 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연평균 약 24.5% 성장할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에서 PT 받기,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 헬스장이 문을 여는데요. 서울시의 지하철 혁신 사업인 펀스테이션 프로젝트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올해 5월에 개장한 여의나루역의 러너스테이션이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달리는 러너들의 명소가 됐고요. 러닝크루의 집합 장소로도 쓰입니다. 사물함과 탈의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저도 종종 이용해봤는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뚝섬역에 샤워실까지 갖춘 헬스장이 문을 엽니다. 비어있던 펜싱 훈련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뚝섬역 일대는 2030 직장인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주말마다 무료 특강을 열고 지하철역 PT장을 중심으로 달리기 커뮤니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신당역에선 실내 클라이밍장을 볼 수 있을 예정이고요. 문정역에는 역 주변의 빈 땅을 활용한 풋살장과 배드민턴장, 피클볼장도 생길 예정입니다. 달리기의 PT, 클라이밍의 풋살까지 지하철역에서 이제 곧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서울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건강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6분인데요.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지만 예년 이맘때 초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서울 등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다만 퇴근길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예상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 중부 서해안에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로 눈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일부, 제주 산간에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추위 속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0.9도, 대전 영하 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영상 2.3도, 부산 1도 등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대구 7도로 예년 수준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는 추위가 점점 강해지면서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